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 시황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조정이 진행이 됐고, 또 언택트 쪽 기존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매물이 나오고 하면서 기존의 시장 주도주였던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좀 꺼지고 하니까 오늘 이제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갭상승 출발했다가 장막판에 좀 많이 밀려서 이제 마감이 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장세로 이제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면 종목 장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테마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 전체가 다 빠지겠죠.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면 전체가 다 빠질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회를 찾아 나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11%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자, 공매도 이슈가 있는 이제 9월달 같은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상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는데, 저는 이제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코멘트들을 회원분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내가 이게 맞을 거라는 게 아니고, 자, 대화가 상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쪽에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SK 바이오팜이 꺾이게 되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주도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이제 SK 바이오팜까지 요 3개 정도가 시장을 좀 주도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격이 좀 다른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만약에 좀 강하게 움직이면 이제 시밀러 쪽이 강할 거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쪽이 좀 강하면 이제 신약 쪽이 강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스탠스를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쪽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헬스케어 쪽 비중도 35%까지 이제 채웠다가 한 12%까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빠르게 줄였습니다. 미리미리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나오면 또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조정이 하락으로 깊게 나올 거냐, 횡보해서 뭐 이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거냐, 요거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된다 그래도 이게 틀릴 수도 있죠. 어떤 트리거가 나와서 위로 뻗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예상대로 조정이 진행이 된다 그래도 요거를 회피하려는 대응을 하게 되면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회피 심리를 가지게 되면, 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 박탈, 이것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쓰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거는, 자, 기회를 어떻게 잡아갈까의 관점으로 봐야지, 하락을 회피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노이즈가 크고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막 인버스에다 몰빵 때리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던 이건 결국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조정이 들어올 것 같으면 계속 인버스에다 때릴 거 아니에요.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게 되면. 그럼 언젠가 이건 깡통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깡통이 아니더라도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횡보 조정을 해도 무조건 지는 포지션이고, 하락을 하지 않고 그냥 상승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포지션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제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랑 인버스랑 놓고 봐서 파생상품을, 지수 방향성에 대한 파생상품을 운영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방만 보는 게 맞아요. 이거를 뭐 하방을 보는 거는, 이거는 해지용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리스크를 이제 단기적으로 계좌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비중을 섞어가는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인버스에다 배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지금 6월 달에도 보면 순매수 2위가, 개인 순매수 2위가 인버스인가 그래요. 이거는 이제 문제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승 이제 반등장에서 거의 한 보니까 10%인가 20% 빼고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라는 기준에 거의 도달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스스로 이 경험을 쌓아가고 시장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스탠스로 오래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항상 취해야 절대 지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2020년 7월 1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한알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저께장에 이제 뭐 주상한가가 나오고 했어요. 뭐가 나냐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 오늘은 보면 화장품 쪽이 가장 안 좋았죠. 이 한알령 해제 이게 알고 보니까 공식적인 게 뭐 없다라는 뭐 어떤 답변들이 나오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한알령이라는 자체가 중국에서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프로모션하고 자꾸 중국 쪽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미 정부에서 어떤 개입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니까 그런 데서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또 최근에 보면 웹젠 같은 데들이 보니까 파노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 2015년인가 16년인가 이후에 거의 처음 나온 파노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첫 번째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스탠스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중국 관련 쪽들은 시장에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시크니컬 외에 언택트 관련되는 쪽만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 쪽은 제조업 쪽이라서,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한알령 해제 뭐 이런 이슈가 뜨면서 화장품 섹터들 이제 뭐 주사한가 바뀌고 했다가 이거 뻥이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제 조정이 크게 진행이 되는, 자, 요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슈를 따라다니다 보면 이게 방향성에 대한 엇박자를 탈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상한가에서 보통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면 갭상승을 해서 떠서 이제 시작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갭상승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되게 많거든요. 요런 가능성들이 많은데 이 확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상한가가 박힌다 그래도 자, 하락으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 쏟아진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요런 걸 이용하는 이제 세력의 포지션들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YG 플러스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 70% 넘는 손실에서 자, 플러스 100%로 돌아서는 경험,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이런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서 100% 올라간다 그러면 바닥에서 놓고 보면 거의 뭐 300%에서 500%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포지션이겠죠. 요 사이 포지션이 나오는 구간이 요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YG 플러스 156%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10년후님이 156%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절반 매도 후 복리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자, 엔터주 기대됩니다. 블랙핑크 화이팅. 자, 요런 이슈로 좀 가장 강하게 자, 올라왔던 미디어 섹터 중에 거의 대장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보니까 10년후님은 매수가가 1155원 찍혀 있고요. 2,900원대에 이제 분할 매도를 했네요. 이제 이게 3,600원 막 여기까지 갔다가 좀 밀리고 했는데, 자, 요 구간대에는 거의 뭐 200% 이상, 거의 300% 가깝게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리는 흐름들이 진행이 됐죠. 자, 수익 보신 모든 회원분들 이제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보면은 알찬나님 같은 경우도 150% 인증해 주셨는데,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이렇게 하셨고요. 처음 가입했던 시점에 편입했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보유를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원칙과 연님도 119% 인증해 주셨고, 바투님도 117%, 육대장님도 100% 인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차익 실현해 주신 회원분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버블과 침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가치선이 어딘가, 가치선을 놓고 저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이제 포지션을 취하고 여기까지 내려올 건가?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자, 매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가치선이라는 걸 내가 임의적으로 그려서, 그 정도의 흐름들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YG 플러스라는 기업 보면, 이게 이제, YG 이제 계열사인데,
자회사인데 뭐 음원 사업 하고요. 뭐 화장품 사업도 하고 뭐 등등 해요. 뭐 이것저것 등등 하는데 이제 여기서 돈 안 되는 외식 사업인가 뭔가 이제 정리하고 자, 음원 쪽에서 크게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뭐 출자를 해서 뭐 이제 지분 참여를 했나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YG랑 그렇게 네이버랑 이제 협업에 대한 서로 뭐 지분 수합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네이버에서 이제 투자를 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이제 추천을 처음 드렸을 때 2017년 18년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2200원 뭐 요 정도 선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져 있을 때 뭐 2000원 근처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2020년도에 바닥 구간을 보면 660원이었어요. 자, 처음에 추천했던 자리에서 연결해놓고 보면 바닥 구간까지 주가 수준이 거의 한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60%에서 70%씩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 사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어도 되고 사서 추가 매수를 못했다 그래도 요렇게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될 때는 보면 자, 쉬어가는 기간이 몇 년인가를 보면 자, 1년, 2년, 3년, 자, 4년을 쉬었어요. 4년을 쉬었다가 주가가 움직일 땐 어때요? 자, 3개월 만에 뻗어버린다고. 자, 4년 쉬고 3개월 만에 뻗어버렸으면 10분의 1이잖아요. 자, 조정을 예를 들어서 조정을 4년을 받고 조정이 10이고 상승은 1이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 7대3의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놓고 보는 게 보통 이제 상승을 하는 비중이 한 3 정도. 여기에서 파동이 다 나와요. 그리고 조정 기간이 한 7이에요. 항상 조정 기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매물 소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슈가 붙기를 기다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치가 이제 제가치까지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이제 맞아야 이제 이런 파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떤 포지션들이 좋을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생각해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진입했던 포지션 말고 과거에도 생각해보면 상장을 딱 해서요 2,000원 얼마에서 3,0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요게 5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런 주식들 투자를 할 때 밸류선이 어딘가를 체크해서 이 기업의 밸류가 어딘가를 보고 대충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밸류 매력이 있다 싶으면 요런 데선 진입하는 거예요. 이거 밀려서 이렇게 쉬었던 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이제 출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뭐 이제 함께 리스크를 만나서 빠진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라도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호재성 요인을 만나고 시장이 전부 다 강할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수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수익이라는 건 어디서 내야 되냐면 항상 조정은 견디는 거예요. 자, 상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승 구간에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자, 리밸런스 포지션은 어디서 봐요? 자, 요 중간 단계에 있는 데가 이제 리밸런스 포지션이에요. 조정이 급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리밸런싱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이 깊어지면 거기에서 올라갈 게 뭐다 해가지고 무슨 막 종목 교체를 하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포지션을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폭락이라는 게 오게 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업황이 어떻게 바뀌고 폭락이라는 게 오게 되면 자, 상승할 때 흐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부터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해가는 거예요. 뭐 교체 포지션 취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확인이 된 다음에 비중을 풀어왔던 부분들을 리밸런싱을 이제 취해가는 거죠. 먼저 올라온 종목들 뭐 덜어가고 버블이 낀 종목들 보여주면 그거 덜어가고 그러면서 아직도 못 올라오고 싼 종목들 있으면 그런 쪽으로 리밸런싱 포지션을 해주면 자, 반등 후의 흐름에서도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내기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이런 폭락 구간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내가 돈 있으면 더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주가에서 이제 뭐 변동성이 마이너스 70%고 마이너스 50%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에 따라서 가격이라는 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자, 지금 3만원 가치, 이제 3만원 주가인 종목이, 자, 적정 가치가 한 10만원 정도 보여지는데, 이 가치의 변화가 없이도 1만원까지도 5천원까지도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정 가치 수준이 10만원이라고 보면, 10,000원, 5천원에는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10만원까지, 혹은 5만원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준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가 문제인 거지, 이 변동성이 하방으로 잡힌다, 상방으로 잡힌다에 집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YG 플러스를 보면 이게 3,670원에 이제 이 영상을 만들 때, 오늘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인데, 그때 주가가 3,670원이었어요. 그 당시 시가총액을 보면 한 2,100억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을 보면 2015년에 290억 매출이 나오다가, 자, 700억, 자, 900억 나오고요. 1200억까지 늘어나는 흐름들이 보이죠. 자,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2021년에는 거의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블랙핑크라든가 무슨 뭐 관련 아티스트들의 음원들이 지금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증가폭이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퍼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할 때는 이익 밸류를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성장주들은 이익이 많이 안 찍히고 왜 그럴까요? 자, 투자를 계속 지속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재투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규모의 경제라 그래서 매출단을 먼저 키워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이익이 찍히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파이를 키우는 거죠.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을 키우는 거예요. 매출을. 전체 규모를 키운 다음에 이제 투자가 더 이상 이제 크게 매력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지 않는 구간에 더 이상 이제 추가 투자가 추가 투자 비용보다 이제 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오게 되거나 무슨 뭐 하게 되면 이익이 갑자기 이제 확 붙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 YG 플러스라는 기업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다 매출이 5천억 됐는데, 예를 들어 5천억 됐는데, 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 찍혀서 500억 찍혔다. 그러면은 이 기업 가치가 얼마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주들은 보면 매출 증가폭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정 밸류라는 게 체크가 안 돼요. 왜? 이익이라든가 자산 비중 같은 게 많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자, YG 플러스에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 자, 네이버에서 추가 투자가 나설 수도 있고, 자, YG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자, 적자가 거의 뭐 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기업이에요. YG 엔터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기업은 망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YG 아티스트들에 관련되어 있는 음원을, 하고, 또, 굿즈,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한, 자, 마케팅이 공짜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엔터사들 보면 다 이제 글로벌 팬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음원 사업들도 직접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 근데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자, 음원 사업도 직접 하고 굿즈 같은 것도 옛날에는 다 뭐 하청 비슷하게 줬겠죠. 이제 굿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이라든가 유통도 직접 하고 뭐 이제 관련된 사업들 다 이제 직접 하는 구조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변화를 읽어야죠. 또 이제 폭락에 나왔던 것 중에 크게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자, 승리의 이제 버닝썬 사태라 그래가지고 양현석 씨가 YG 그룹에서 또 이제 하차를 하고 CEO가 바뀌고 뭐 요런 것까지 진행이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 기업이 적정 가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걸 딱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출단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제가 분석을 하는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길고 그게 정답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적정 밸류선은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 초록색 라인. 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매도 포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인 거죠. 분할 매도든 뭐 일괄 매도든 간에 이제 비중을 줄여가는 포지션인 거고, 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적정 밸류선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요? 좋은 매수 포지션인 거예요. 요게 이제 침체 포지션이 되는 거죠. 가끔 저는 이제 요런 자리를 골파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런 구간에 자 편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자리는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편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전에 미리 사서 들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주가라는 거는 조정이 훨씬 길다. 조정을 오래 받고 자 상승이 짧아요. 상승이 이렇게 짧아. 그러면 단기 매매가 왜 확률적으로 힘드냐면 자 조정이 이렇게 길고 상승이 짧으면 이 짧은 포지션이 확률이 떨어지죠. 짧은 포지션을 내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라는 거는 어떤 특정 패턴을 놓고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자 손실이 점점점 깊어지는 구간이 무조건 만나게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 단기적으로 보유해서 팔고 하는 포지션이 확률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단기 매매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단기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단기 매매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깡통도 나보고 손실도 많이 봐보고 야 이거 주식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장이 좋을 때 들어오면 더 문제예요. 단기 매매에서 막 돈이 막 쉽게 벌리거든요. 이게 상승하는 종목수가 훨씬 많으니까 확률이 높은 구간이잖아요. 딱 빠질 때 다 털어먹는 거죠.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반복이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눈먼 돈이라 그래요. 눈먼 돈이라고. 결국은 다 시장에 녹아서 사라질 돈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일반 최근에 보면은 뭐야 그거 동학개미 운동인이 해가지고 동학개미라고 이 중에 얼마가 사라질까요? 거의 한 90% 이상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손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얼마나 가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동학개미라는 대부분은 어때요? 다 초짜잖아요. 다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투자를 오래 막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 거의 다 털렸어요. 2018년도 10월 달에 버티고 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 버티고 털리고 하다가 자 2020년 3월 달에 거의 아마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구력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때 다 퇴출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리고 자 새로운 개미들이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눈먼 돈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변동성에서 다 녹아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왜? 이 90%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자, 인간 수로 보면은 90%는 사라진데 자금 규모로 보면 얼마나 이익을 볼지 모르죠. 왜? 자, 1% 이상이 자, 지금 이제 들어온 동학개미라는 이 자금 중에 1% 지금 인원수로 치면 1%의 자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경험이 있고 투자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별로 치면 30% 이상은 이기는데 인구수로 치면 90% 이상은 다 깡통 차고 나가든지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걸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특히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어떤 가이드라든가 이런 걸 듣지 않고 혼자 하는 사람들은 처음 들어와서 이 하락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락이 왜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건데 2015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20년도에도 2013년도에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요런 하락 같은 부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요 구간이 오면 무조건 털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간에 왔을 때 버텼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70% 손실해서 자, 이게 상장 폐지가 돼봐야 마이너스 100%예요. 근데 상장 폐지가 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확률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마이너스 70%짜리도 플러스 100%로 변신을 한다는 거죠. 자, 손실이 찍혔다고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요런 주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손실이 찍혀있으면 이게 손실이냐 이거예요. 안 팔았는데 어떻게 손실이에요? 팔질 않았는데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손실은 뭘까요? 장기 투자자한테 손실은 상패밖에 없어요.
상패라든가 내가 리밸런싱 포지션을 취하면서 교체 포지션을 줄 때 손실 확정하는 거. 손실 확정. 자, 더 좋은 종목이 보여. 상승률이 더 높아 보이는 종목이 보여서 마이너스 구간에 자르고 옮겨 탈 수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에 대한 확정 손실 말고는 손실이 없어요. 마이너스 70%인데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손실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때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은 손실의 경우가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거나, 자, 교체 포지션을 볼 때는. 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석으로 투자를 하고 제대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본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뭐 한국이 망하는 경우의 수 말고는 없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경우의 수,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경우의 수 말고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베네수엘라처럼 돼도 주식시장은 망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글로벌리 뻗어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산가치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망해도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은 안 망하는 거예요. 자, 한국은 망해도 글로벌 기업은 안 망해요. 살아있는단 말이에요. 자산 규모는 많이 쭈그러들겠지만 자산 규모는 이게 글로벌 기업은 살아있는 거죠. 한국이 망한다 그래도 안 망한다고요.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게 주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투자 경험을 오래 쌓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런 변동성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왜 나왔고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주가가 또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귀결되는 게 있어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가치. 기업 가치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 어떤 변동성도 결국은 가치의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중간값을 찾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찾는다라는 거는 자, 이 버블과 뭐 침체를 제외한 자,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성장폭 정도에 따라서 가치를 반영한 밸류선이 어디냐. 그런 걸 찾아 나가는 작업이 이제 밸류 분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이런 변동성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 변동성이라는 건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기루 같은 거란 말이에요. 신기루 같은 거. 변동성은 신기루 같은 거예요.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자, 버블이라는 거는 자, 운이 나쁘면 나한테 자, 침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YG 플러스라는 기업도 보면 자, 2018년도 19년도 뭐 이때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밸류선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구간에서 계속 밸류고 뭐고 떨어져. 이슈를 따라서. 자, 그때 딱 뚜껑 까보니까 어때요? 자, 매출을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2018년 19년에.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래갖고 지금 보면 3,600원에 2,000억이면 자, 이게 660억 났으니까 660원에는 이게 얼마냔 말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65, 30 대충 5분의 1이니까 거의 뭐 400억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냐 시총이. 그러면 미디어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거 보면 순이익 기준들을 보면 대충 뭐 10% 20% 한다 치면 자, 1200억에 120억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는 3배는 가겠네 라는 이런 결론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망하지 않으면.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야 되는데 자, 성장주들이라든가 성장주를 이제 체크하는 밸류 포지션이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막 하단 말이에요. 가치주, 자산주,
뭐 다 밸류 체크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통계가 어디에 맞춰서 가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퍼 10배, 12배란 말이에요. PER 같은 경우는. 이익단에서 10년에서 12년을 봐준다는 거예요. 자, ROE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준이 거의 안 잡혀 있어요. 이거는 거의 상승장에만 적용이 돼요. ROE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PBR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대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재무제표라는 것도 특성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금리 수준에 따라서 밸류 체크하는 게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치 판단한다는 게. 자, 성장률에 따라서 밸류 판단이 다 달라져야 되겠죠. 또 지금 산업 흐름에 따라서 밸류 판단이 다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냐? 굉장히 어렵죠. 정답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가려면 노력을 하면 가깝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최대한 가까운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자, 통계적으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대입을 해봐야죠. 그래서 적정 가치라는 게 얼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적정 가치라는 걸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면 여기에 가까운 가치가 얼마냐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 거예요. 탐구와 연구가. 이거는 바뀌어요.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 바뀌는 이유를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통계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돼. 계속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산출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단순 계산에서 그냥 물론 그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거는 계속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가치 판단을 하는 것도 어떤 패턴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왜? 틀려도 결국은 올라가니까. 경제라는 건 영원히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자본주의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가치가 틀렸다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고 하락을 72%의 하락을 견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죠. 이걸 견딜려면 이게 몰빵으로 견딜 수 있겠냐고요. 자, 몰빵을 내가 해놨어. 근데 이 기업의 가치 그래 좋아. 난 이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갑자기 승리가 뭐 버닝썬 사태고 뭐 양현석이 물러나고 이러다 빅뱅 또 전역해가지고 YG랑 계약 안 하는 거 하냐? 뭐 빅뱅이 거의 뭐 YG의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다 준 그런 포트폴리오였는데 자,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죠. 자, 비중을 잘게 쪼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씨, 마이너스 70%인데 상장 폐지 되라 그래 뭐 하고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데 망할 수도 있지 뭐 나중에. 그런데 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 이슈가 붙으면 또 주가 빵 튈 수도 있는 거고. 망하는 과정에서도 두산중공업이 망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때요? 자, 매각 이슈 붙어갖고 막 다 날아가잖아요 막. 망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손실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식 투자라는 건. 손실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회원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수익, 우리 회원분들이 자, 수익을 낸 경험 100% 이상. 이게 상장 폐지 확률이랑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상패 확률이 몇 프로나 돼요? 100% 이상 수익 확률이 90% 이상 다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99.99%까지 맞춰져요. 더 지나면 9999%까지 맞춰진다고. 상장 폐지 확률은 0.0000001%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만 대충 90%예요. 왜? 재수없게 하나 맞을 수 있으니까. 90%에서 95%, 뭐 99% 정도예요. 처음에 스타트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00% 이상의 수익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상장 폐지 확률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리스크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이제 이야기 해볼 부분들은 자, 요런 게 이제 투자 관점에 대한 이제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자, 한알령 이슈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좀 해볼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회원분들 중에, 이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 사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스탠스를 생각을 듣고,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포지션을 맞춰가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난 다르게 생각해 하면 다른 포지션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화장품을 버리고 미디어 게임 섹터만 볼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코멘트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투자 아이디어인데, 왜 그런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장품 섹터는 대부분 제조업이에요. 근데 지금 밸류를 딱 체크를 해보면, 엄청난 고밸류예요. 이게 바이오도 아닌데. 왜 고밸류를 받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적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대부분의 매출은 거의 다 중국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탑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미 기술력이고 뭐고 많이 쫓아왔어요. 자, 한류에 대한 스타 마케팅도 이 화장품에 붙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LG 생활건강이라든가,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있어요.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부자들은 다 좋은 거 쓰면 가격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일수록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저가 제품을 이제 만들고 뭐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그럼 저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가치 판단해봤을 때 제조업이고 이렇게 밸류를 높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매력이 보이진 않는데 밸류를 성장주들보다 많이 받고 있어. 성장 매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테마적인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처참해지겠지만. 그래서 장기 포지션들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섹터 전체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주가가 자 수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뭐 90% 막 80% 빠진 종목들도 많지만 그래도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버블이 껴 있었던 거죠. 이제 많이 올라가고 했을 때 앞으로 10년 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쉴 수도 있고 몇 개의 기업만 남고 영원히 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화장품 섹터 쪽. 또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한류에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 이 한국 제품이라는 건 아는데 자, 이 화장품을 선전할 때 한국 배우나 한국 영화 배우를 찍어서 모델로 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한류가 입혀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작권이라든가 자,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조업이 여러가지 제조업에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무형 가치죠. 실질적으로 숫자가 보이지 않는 가치니까. 바이오 같은 기술 가치나 비슷한 거겠죠. 거기에다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는 고밸류인 게 제 기준에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밸류를 많이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장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지진 않아요. 자, 다만 소재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자, 원료를 뭐 만든다든가 여기에서 글로벌이 탑 수준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2개 있죠.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전체 파이는 성장할 거니까 이 화장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지, 한국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지, 이 화장품 시장이라는 거는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가격도 계속 물가 따라서 높아질 것이고, 자, 전체 파이가 화장을 하는 파이들은 계속 성장할 거 아니에요. 신흥국들도 베트남 같은 데도 이제 화장 잘 안 하고 하는데 먹고 살만해 지금 하잖아요. 자, 중국에서도 어때요? 이제 성장이 본격화되는 포지션이 있죠. 그러니까 경쟁은 굉장히 심화되는데 우리나라는 자,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것도 어렵고 그 중국의 공장이 있다 그래갖고 중국 기업들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베트남에 있다 그래갖고 베트남보다 싸게 만들기도 힘들고, 또 유통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를 거고, 요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뭐 마케팅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 마케팅하는 게 중국인이 중국에다 마케팅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재 관련 기업은 전체 파이만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재 관련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웃긴 게 그 기업들만 안 싸요. 뭐 한국콜마라든가 한국콜마홀딩스, 코스맥스, 나머지는 다 비싸. 얘네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싸요. 아모레, 퍼시픽 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비싸요. 그러니까 왜 얘네가 제일 비싸야 되는데 왜 얘네가 제일 싼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무지.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는 저는 이제 밸류 매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밸류 매력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도 힘들고, 자, 성장 모멘텀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도 굉장히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면세업계도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남들은 다 뭐 호텔 신라니 뭐 다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왜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요 두 종목 말고는 저는 좀 합리적인 포지션이 아니다. 지금 구간은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자,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얘기가 굉장히 달라요. 자, PC에서 모바일로 들어가면서 자,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NC소프트만 봐도 답이 나오죠. 이제 뭐 매출 증가폭이라든가 순이익 증가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PC에서 모바일로만 넘어왔을 뿐인데, 자, 게임을 PC에서 구동되던 거를 모바일로만 바꿨을 뿐인데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어. AR, VR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화장품은 다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화장품 만드는 거에 다음이 뭔데? 그걸 모르겠어요. 뭐 있어 보야 뭐 그거겠지 뭐. 피부 재생이라든가 뭐 요런 거 뭐 그런 거겠죠. 그거는 근데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 있는 화장품 회사 말고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제약 기업들이 오히려 독식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전에 보면 마데카 크림? 뭐 그런 거 나온 것처럼 마데카솔 만들었던 회사에서 마데카 크림 뭐 이런 거 해갖고 재생 뭐 이거는 다 이제 바이오라든가 뭐 헬스케어 쪽에 그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화장품 일반 제조업들이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뭔데? 이걸 모르겠어요. 뭐 아프리카 진출한다든가 인도 진출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든다. 왜 이렇게 밸류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다. 제조업인데 너무 어마어마한 밸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 섹터는 고평가가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찍히고, 게임 하나만 터지면 요 파이프라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PC에서 성공작을 갖고 있으면 이거 모바일로만 바꿔놓으면 대박이 나는 거야. 이게 게임을 휴대폰으로만 구동이 될 수 있게 해놓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NC소프트인데, 다른 게임 회사들도 신작이라든가 기존 게임들 흥행작들을 모바일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장은 모멘텀이고, 이 이후에는 이제 AR, VR이라든가 요런 게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게임이 아니고 자, 스포츠로의 변화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최근에 보면 e스포츠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 규모가 지금 애지간한 뭐 아직 피파급은 안 돼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일 스포츠로는 e스포츠가 규모가 가장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상금이라든가 연봉만 봐도 답이 나와요. 페이커가 받는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얼마라 그러더라? 500억이라 그러더나. 뭐 아무튼간 어마어마한데, 자,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 탑급에서 받는 연봉 받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뭐 100억, 200억 뭐 이러잖아요.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지.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돈이 왜 상금을 이렇게 많이 주고 연봉을 왜 이렇게 많이 줄까? 그만큼 돈이 되니까 이만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파급력이 더 크니까. 그럼 일반 스포츠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거든요, e스포츠가. 그래서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게임 섹터가 화장품 섹터보다 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화장품 섹터보다 더 싸. 더 저평가돼 있어, 게임 섹터가.
그러니까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는 안 좋게 보는 거고요. 자, 미디어 쪽을 생각을 해보면 한류의 거의 최대 수익 섹터죠. 지금 뭐 퍼 20배 30배도 저는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엔터 쪽은. 자, 왜 그러냐면 자, 보면 BTS 온라인 공연이 70만 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자, 기존에 이제 스타들이 이제 공연을 들어가면 막 5만석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아무리 입장료가 잘 팔리고 해봐야 자, 인원이 한정돼요. 관객 인원이 한정돼. 더 이상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앉을 자리가 5만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무한된 거예요. 100만 명도 볼 수 있고 1000만 명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커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5만 명 관중을 놓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유료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공연을 해. 자, 이 공연을 실시간 생중계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거 3만원이든 5만원이든 받아. 입장료를. 자, 여기 실제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6만원이고 10만원이고 받으면 뭐 16만원이고 8만원이고 받으면 뭐 이 반값이나 뭐 해갖고 좀 받아. 근데 5만 명이 들어오면 50만 명이 들어와.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그럼 수익이 뭐가 더 클까요? 자, 온라인 쪽이 훨씬 크겠죠. 업사이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온라인 공연이라는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관련 기업들 예를 들어 성장률이 업사이드가 3배 5배 나는 건 300% 500%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배 20배면은 퍼가 5배 10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만약에 업사이드가 더 커져 버리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엔터사는 자, 매출의 50%가 공연 수익이에요. 근데 공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온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굿즈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콘서트 같은 거 가면 거기에 뭐 모자하고 뭐고 막 이런 거 파는 게 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런 거 팔면 굿즈 판매도 훨씬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여기 딱 광고도 입힐 수 있어. 온라인이니까 광고도 입힐 수 있어. 이게 뭐 비즈니스 모델이 무궁무진하게 생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포먼스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크다. 업사이드 폭이. 우리나라 엔터사 해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린 다 담아놨거든요. 자, 엔터 기업이 이제 수익 구조가 보면 공연 수익이 50%인데. 자, 이거 정보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승리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아니고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망할 수 있어요. 절대 사면 안 돼. 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자, 미디어는 자, 한류로 인한 글로벌 흥행 담보. 저작권의 가치가 상승해. 자, 부담 없는 제작비. 자, 제가 이제 이걸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미국 보통 보면 탑 배우가 200억에서 1000억을 받아요. 이제 한 편 영화 제작을 하면 탑 배우가 받는 연봉이 연봉이 아니고 뭐 영화 한 편 찍는데 받는 돈이 200억에서 1000억을 받아. 한국의 탑 배우는 5억에서 10억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야? 40배에서 막 100배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배우들이 받는 게 미국 배우들이 우리나라 배우들보다 40배에서 100배를 더 받는데 이익이 40배, 100배를 나는지를 제가 찾아봤어. 그래갖고 마블 시리즈 보면 제일 많이 수익을 내는 거니까 제작비가 보통 한 1조 들어가면 대충 2, 3조를 벌어요. 물론 여기에 뭐 여러가지 수익들이 더 붙을 수는 있겠지만 대충 이렇게 번다 그러면 한국 영화는 제작비가 뭐 200억인데 수천억을 벌어. 그러면 1조에서 2, 3조 벌면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근데 200억으로 수천억을 벌면 곱하기 20, 곱하기 30이란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에요? 한류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나라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요런 게 이미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들 중에 제작사라든가 또 어떤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영화에다가 망한 게 뭐 킹덤인가?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야 도깨비에 나왔던 그 여자하고 그 뭐 해갖고 망한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대박 났어요. 도무지 이걸 왜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거 한 편인가 봤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어? 김은숙 작가 게임 오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쫄딱 망하겠다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대박 났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컨텐츠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선판매가 다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일단 제작을 딱 해놓으면 옛날에는 이게 흥행을 해야 대박인데 제작을 딱 하면 그 순간부터 계약이 이루어져. 리스크가 없어, 제작사들이.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은 제작사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매력이 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소설입니다. 다른 반론을 가진 분들은 절대 이런 쪽은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쪽의 비중을 좀 늘려보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던 종목이 테마 같은 이런 흐름을 타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 종목이 야 마이너스 70%까지 갔다가 수익이 자 100%도 나더라. 자 요런 경험을 이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손실 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손실이 수익보다 훨씬 어렵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익이 너무 어렵다.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조정기간이 7이에요. 7에서 8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자, 수익 확률보다 손실 확률이 70% 80%인 거예요. 자, 수익 확률. 자, 수익이 나는 상승하는 기간이 거의 뭐 2에서 3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러면 자, 수익 확률이 훨씬 낮잖아요. 자, 이 패턴을 딱 잡아갖고 찾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단기 투자는 손실 확률이 훨씬 높다. 자, 근데 장기 투자는 어때요? 자, 상장 폐지 말고는 손실 확률이 없어요, 거의. 왜? 안 팔 건데, 빠지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해야 내가 손실이잖아. 망하는 것보다 100% 이상 수익 나는 확률이 훨씬 높다. 질 수가 없다. 질라 그래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딱 깨달으면 단기 투자 못 합니다. 단기 매매 못 해요. 뒤에서 하라고 등 떠밀어도 못 한다고. 이거를 이제 딱 깨닫고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때려 죽여도 못 한다니까, 이거. 우리 지금 회원분들한테 뭐 이제 막 100% 막 이렇게 수익 내고 하다가 3% 5% 수익이 보일까요? 막 3% 5% 단타 친다 그래. 이런 수익이 회원분들이 보이겠냐고. 안 보인다니까요. 평생 이거 해보라 그래. 요런 수익 이거 매고 3% 해갖고 100% 수익 먹으려면 30번을 먹어야 되는데 자 확률적으로 하락 확률이 70%인데 이게 쉽냐고 이게. 자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자 가치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자 섹터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성장, 자산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면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투자 하면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